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혈압. 고혈압 환자는 뭐가 필요해요? 혈압을 떨어뜨린 약을 먹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금리 인상이에요. 혈압약을 먹으면 멀쩡할까요? 약을 세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작용 나오죠. 졸렸고 그러잖아요. 무기력증 오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부작용이 무서워서 혈압을 안 잡는다? 그러면 쓰러져 죽을 수도 있어요. 인플레가 심해지면 경제는 망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용 대표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기니까 침체기에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지 이런 생각 나누러 나왔습니다. 이 표 보시면요,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 한 장으로 제 아들이 이제 구현이가 10살인데요. 10살 구현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간단하게 5분 안에 설명드릴게요. 1시간이 아닙니다. 역대급 인플레이션 가운데 보시면 지금 경제 전체는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립니까? 고혈압 상태입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혈압. 고혈압 환자는 뭐가 필요해요? 고혈압 약을 먹어야죠. 혈압을 떨어뜨린 약을 먹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금리 인상이에요. 딴 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혈압에는 고혈압 약을 먹으면 된다. 약을 반알은 먹었어. 말을 안 듣죠. 바로 페드 금리 인상 2월 달에 인상폭이 25bp였어요. 4분의 1알을 먹은 거예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4월 달에 다시 50bp를 인상을 하죠. 말을 안 들어요. 혈압이 안 잡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알약을 좀 더 많이 먹어야겠죠. 그래서 4분의 3알을 먹어요. 75bp가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혈압이 잡힐 때까지. 이 혈압은 그럼 왜 안 잡힐까? 3가지 요인을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와도 힘든 건데 혈압을 올려주는 요인이 그냥 트리플 콤보 악셀이 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화폐 공급 증대.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코로나 와가지고 돈을 무지막지 헬리콥터 뿌리듯이 뭐 전 세계 미국, 일본, 한국, 유럽 할 것 없이 정말 역대급 과거에 리만 사태 터졌을 때 돈 푼 거보다 여러 배수의 정말 사상 유례 없는 그런 돈이 풀렸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가계 저축이 증가되고 주택 가격 올라갔죠. 그래서 다 강남 집값만 오른 게 아니에요. 상하이, 미국, 호주, 캐나다 집값 다 올랐어요. 한국이 오히려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오른 거예요. 우리만 오른 게 아니라 대통령 탓할 게 아니에요. 그냥 코로나 상황에서 돈이 풀려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던 겁니다. 우리나라 뉴스만 보고 있으면 한국만 그래서 자꾸만 정치인 이렇게 욕하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고 루저 마인드. 예. 세계가 다 올랐어요. 캐나다, 미국이 더 올랐어요, 집값이.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글로벌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한국 뉴스만 보시면 안 되고 세계 글로벌 뉴스를 계속 보셔야지 이게 하나의 큰 글로벌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물리학에 가깝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첫 번째 화폐 공급 증대였죠. 두 번째가 바로 수요 견인입니다.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초에 리오프닝 되면서 막 경기가 반등했죠. 막 나가서 쓰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인플레 유발이 되고 공급 충격. 이거는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준 의장을 욕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다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 의장이든 푸틴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치는 거 누군들 이거를 예측했냐 이거죠. 그러한 돌 플러스 I 짓을 할 것이라고 어떤 역사학자든 군사학자든 그거를 예측할 수 있었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상하이 락다운 하는 거 이런 것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저도 중국에서 MBA하고 중국 관련된 투자 업무를 10몇 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진짜 셀프 디스도 그런 셀프 디스가 없죠. 막 다 막아놓고 비즈니스 안 되게 나라 전체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는 게 중국이 그렇게 한 일이잖아요. 결국 공급 충격이 온 거죠. 자, 다시 돌아서 화폐 공급 증대, 수요 견인, 공급 충격. 요 트리플 악셀 콤보가 와가지고 고혈압이 40년 이래 최대치로 왔다. 그러면 고혈압은 뭘로 잡는다? 혈압약으로 잡는다. 혈압 낮추면 끝나는 거예요. 혈압약을 먹으면 멀쩡할까요? 약을 세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감기약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작용 나오죠. 막 졸렸고 그러잖아요. 무기력증 오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알약을 많이 먹으니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부작용이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부작용이 무서워서 혈압을 안 잡는다? 그러면 쓰러져 죽을 수도 있어요. 인플레가 심해지면 경제는 망하는 거예요. 돈이 녹는 거예요. 로마 시대 또 그래서 망한 거예요. 전체 경제가 망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인 침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6월 달부터 본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연준 의장들 정치인이잖아요. 자기가 맡은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침체 임해도 침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바이든이 지금 현직에 있는 대통령인데 우리 침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표가 떨어지죠. 최대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올해 2분기부터 물리적으로 그냥 계산해보면 나오잖아요.
이어 온 이어 전년 대비 GDP가 떨어지면 침체거든요.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6개월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침체라고 저는 6월 달에 단정을 한 거예요. 침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 침체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결국은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그 고혈압,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 보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중점적인 지표가 바로 실업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실업률이 올라와 줘야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뉴스가 보입니다. 왜? 원래 생각하기에 우리는 경제가 좋으려면 실업률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특별한 거예요. 올해는 혈압을 잡아야 되니까 혈압을 잡기 위해서 혈압약을 먹고, 혈압약을 먹어서 경기가 침체돼서 고용이 축소돼서 실업률이 올라간다. 이거는 오히려 좋은 일인 거예요. 왜? 혈압약을 더 이상 안 먹어도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10세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 여기 이제 15세 갈란 거예요. NAIRU, 나이루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수준의 적정한 실업률. 그게 이제 경제학 개념에 한 5년, 6년 전에 있었다가 이거 연준 의원들이 이걸 빼버렸어요. 이게 좀 그 노동자분들은 싫어하는 개념이니까. 왜냐하면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실업률을 올린다라는 개념 자체를 대중적으로 싫어하니까 그런 건데, 경제학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5%, 6% 수준에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그 선까지는 연준에서 그냥 냅둘 거예요. 왜? 그거보다 낮으면 오히려 2%, 3%, 지금 3% 초반이거든요. 실업률이. 이 자체가 인플레를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용이 너무 풍부하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든 일자리 구할 수 있고, 어디 가든 자기 연봉 높일 수 있고,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돈이 많이 생겼네? 일자리가 쉽네? 이래서 나가서 막 쓰다 보면 또 인플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고통, 그 고통 속에서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 월가에선 기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녁입니다. 어제 저녁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신규 잡 오프닝, 새로운 일자리가 10% 감소를 했다라는 게 나오니까 간밤에 주가가 막 심하게는 이제 성장주들 많이 빠졌던 종목들 막 15%, 20%도 상승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갈 수 있죠. 왜 고용지표가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올라? 근데 그거는 이제 알약 더 안 먹어도 돼. 이런 생각이,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멀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실업률은 4%, 5%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기간은 몇 개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데일리 시황을 안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숲에 들어가서 땅바닥만 보고 걸어가시면 숲에서 길을 잃어요. 숲에서 길을 찾아가려면 숲 들어가기 전에 지도를 보고 들어가야죠. 숲을 멀리서 바라보면 길이 저렇게 나서 정상은 우측으로 저렇게 가면 되는구나. 멀리서 보면 길이 보이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발끝밖에 안 보이고 쓰러지기만 합니다. 피곤하고 눈 아파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럴 수 있어요. 하루에 시황 유튜브 영상 2시간씩 보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그것 때문에 길을 잃게 되고 멘탈 털리고 자꾸만 뇌동매매하게 되고 계좌 녹아내리고 수수료만 나가요. 반복되죠. 찔리시는 분 되게 많을 텐데, 근데 멀리서 한번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거를 내가 가설을 설립하고 검증을 한다. 저랑 결론이 다르셔도 되고 저랑 가설이 달라도 돼요. 괜찮아요. 저도 100%가 아니니까. 근데 가설을 세우는 습관을 들이시고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적으셔야 돼요.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변수는 뭐고,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변수가 뭐고, 근데 결과값은 뭘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미리 추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은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실력으로 결국 쌓이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최소 이틀에 한 번은 계속 구글에서 관련된 뉴스를 계속 검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헤드라인 뉴스 보지 마세요. 뉴스 자체를 보시는 것보다는 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명 더하기 내가 원하는 종목이 테슬라다. 테슬라 한 칸 띄고 자율주행, 테슬라 한 칸 띄고 기가팩토리, 테슬라 한 칸 띄고 로봇, 이렇게 하면 하나의 이슈들을 내가 점검할 게 있잖아요. 계속 그거를 요런 키워드 한 5개를 꾸준히 난 트래킹을 해볼 거야. 그럼 그것들이 어떻게 진도 나가는지. 기가팩토리를 검색했더니 지금 기가팩토리가 3개인데 12개까지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막 주가가 빠졌지만 3개가 12개 되면은 판매량이 뭐 4배 늘어날 수 있겠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트래킹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하다 보면은 이 기업이 진짜 다이내믹하게 막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 없더라도 계속 끈기를 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은 헤드라인 뉴스를 이런 하락장에서 자꾸만 네이버에서 보여주는 대로 아니면 유튜브 알고리즘 뜨는 대로 그렇게
보고 있으면요 스트레스만 쌓여요. 근데 내가 구글 검색창에서 내 종목 한 칸 띄고 그 종목에 관련된 이슈들을 한 단어씩 넣어가지고 검색해서 손으로 직접 본인의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하시면은 쌓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위기는 기회이다. 장기적인 투자 원칙은 변함 없어야 된다. 투자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에 말라 죽을 놈들을 확인하라 이거죠. 스트레스 테스트. 앞으로 이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지금도 뭐 스타트업들 막 망해 나가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도 자금이 쪼달리는 회사들은 주가가 휴지 조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영속 가능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안에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자금 조달이 없으면 망할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회사는 그야말로 상장 폐지되고 회사가 부도 날 수도 있어요. 상장 기업이 부도 안 나고 상폐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한 1년, 길게는 2년 앞으로 추가적인 자금이 안 들어올 때도 이 회사가 영속 가능하냐. 근데 바이오 기업들 상당수 많이 보면 1년 후에 돈이 끊길 만한 회사들 꽤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런 회사들은 저는 6월 달에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생존하지 못할 기업은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있으면 그런 종목들은 좀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파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건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맞아요. 진짜 좋은 회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추가 자금 조달이 돼요. 혹은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 없도록 알아서 BEP라고 그러죠. 손익을 맞춰 나갑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선제적으로 작년부터 비용 감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손실률보다 훨씬 줄여놨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비용을 줄여놨으니까 지금 침체가 온 상황에서 대응 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방만하게 경영해 왔는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2분기, 3분기에도 여전히 돈을 철철 흘리면서 가고 있는데 자금 조달 계획은 없다.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할 거예요. 그런 회사는 사실은 그 회사의 품질도 좋지 않고 경영자의 어떤 유연성 그리고 이 시대 변화에 맞춰 나가는 그런 역량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주가 하락장에서도 어떤 기업은 흔들림 없이 누가 관심도 요즘 별로 없잖아요. 성장주에 관심도 없고 뭐 회사가 무슨 새로운 호재를 발표하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비즈니스를 예정대로 묵묵히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비용 관리하면서 사업 전략을 그대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관심 안 가져주니까 호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회사가 있어요. 조용한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는 반짝할 때 트렌드 타가지고 열심히 하는 회사고 진심이 아닌 거예요. 이럴 때 찐과 가짜가 이제 갈리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고 이럴 때 진짜 얘는 포트폴리오에서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이런 회사가 있었어. 근데 얘는 지금도 계속 열심히 하는데 얘는 뭐 진도가 안 나가요. 사람들이 관심 없다고. 그럼 얘는 그냥 말로만 한 거야. 진심이 아닌 거죠.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에요. 네. 여러분의 무너진 멘탈을 잡아주는 거고 내 멘탈은 왜 깨졌을까? 그렇죠? 마음에 손을 얹으시면 지금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쇼친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투자자, 손정이든 레이 달리오든 워렌 버핏이든 다 지금 기분 좋은 상황 아닙니다. 주가 다 빠졌어요. 워렌 버핏 가장 많은 비중이 애플이잖아요. 애플 주가 빠졌어요. 다 쓰라린 상황입니다.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까? 이건데 투자의 확률을 높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운이라고 생각하고 감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잘못됐고 투자는 확률을 높이는 과학입니다. 하나의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의 공정이 계속 개선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투자의 뇌 속에서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프로세스가 계속 개선이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개선이 돼야 되고 그게 한 60년 동안 개선되면은 워렌 버핏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계절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계절하고 매일매일 날씨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날씨 맞추려고 하면요. 그 슈퍼컴퓨터도 못하고 기상청도 맨날 틀리잖아요. 오늘 비 올 것 같았는데 쨍쨍하고 안 올 것 같았는데 비 오고 못 맞춰요. 시황 몰라요. 그런데 6개월 후, 1년 후 지금이 경기 침체인지 지금이 현금이 귀한 시기인지 현금이 싼 시기인지 이런 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앞서 말씀드린 계절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이 겨울이냐,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초봄하고요. 늦가을하고 온도가 비슷하죠. 헷갈리면 안 돼요. 늦가을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사하죠.
봄에 뿌려야 되죠.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농부라는 걸 생각하시고 계절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가 how에 해당하는 건데 저는 축구 포메이션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433, 352, 532 이런 식으로 이제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이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개수를 최소한 한 10개, 11개에서 동적으로 자산 운용하는, 어려운 말로 하면 동적 자산 운용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구현인 못 알아들으니까 10세도 알아들을 수 있게, 야 이거 축구랑 똑같아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매도 타이밍도 알려줘요. 일단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가 왓입니다. 그래서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자산 운용을 해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됐으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택할 것이냐, 그거는 저는 이제 6가지 변수, 그 각 변수들이 골고루 높은 점수가 나와야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골고루 높게 점수가 나오면 다이아몬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세공하듯이 가다듬는 보석상의 느낌으로, 농부, 축구 감독 보석상, 과학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십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이 투자하는 거는 수익을 쫓아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근본적인데, 저도 이제 지금 거의 20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익을 쫓으면 자꾸만 도망가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을 쫓으면 돈이 도망간다. 호기심을 쫓아가면 돈이 쫓아와요. 진짜 깊은 호기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이 하루에 책 한 6시간, 8시간 읽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90세에도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어요. 호기심이 깊으니까 그래요. 그 책 읽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연락을 해서 그 연락한 기업에 그냥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명함에 핸드폰 연락처가 없대잖아요.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나는 책을 읽어야 되니까 Don't call me, I will call you 이러잖아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내가 전화하면 너는 투자 받는 거야. 자꾸만 시류에 흔들리고 헤드라인 뉴스에 멘탈 털리고 이러지 마시고 Why? 왜 나는 이 투자를 하느냐. 호기심으로 세상의 변화를 반복 앞서서 이해를 하고 그거의 결과가 수익이 되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오히려 수익이 나온다. 급하게 파이어 하고 싶다. 급하게 나 한몫 챙기고 싶다. 이러면 계속 계좌가 녹아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다 그런 행동 패턴에 쩔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탁 튀는 대중과 거리를 두는, 초격차를 두는 뛰어난 투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기관 투자자 마찬가지입니다. 다 욕심으로 드리븐됐기 때문에 보이는 게 똑같아요. 근데 욕심을 좀 내려놓고 호기심을 더 깊이 가져갔을 때, 꾸준함 이런 것들을 가져갔을 때 여러분들이 탁월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창업가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창업가가 자기 분야에서 최고, 진짜 자기가 맡은 고객 최고로 만족시켜주고 그거를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창업가 좋아하세요?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업가 좋아하세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그냥 돈만 쫓아가서 그러지 않았잖아요. 미친 듯이 20년 동안 고객 쫓아다니면서 당신 마음에 들게 물류도 빨리 해주고요, 뭐 제품도 다양하게 해주고요, 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하니까 세계 최고의 커머스 회사가 됐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진짜 그레이트, 정말 좋은 투자가인가를 한번 보시고, 좋은 투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호기심을 쫓아가야 그 본질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투자에 있어서 프레임워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몇 가지 프레임워크를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프레임워크가 이제 탑다운 분석 틀입니다. 보시면 제일 위에는 뭐가 있겠어요? 깔때기의 제일 위에는 매크로가 있겠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주요 이슈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기 단위, 한 단기 단위, 한 6개월, 3개월에 한 번만 점검만 해주면 돼요. 아, 지금이 어느 계절이구나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금리, 유가, 환율 이렇게 보고, 그런데 이 매크로는 제가 1주일, 2주일, 3주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하면 요거는 내 투자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의사결정, yes, no 퀘스천 있잖아요. 지금은 턴 온이냐 오프냐 요거만 이제 결정해 주는 거지,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냐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냥 지금 겨울이구나, 봄이구나 이런 것만 확인하자 이거죠, 크게. 그래서 진짜로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한 분야가 바로 깔때기, 섹터, 기업, 창업가. 매크로에 대한 공부는 분기 단위로 한 번씩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는 어떤 산업이 앞으로 유망하고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이 제일 좋은 기업이고 그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창업가 그 팀들이 어떤 생각과 윤리적인 태도를 나한테 보여주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계속 봐야 돼요. 이건 무한 루프예요.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거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러죠. 아, 이거 개인 못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벤처 캐피탈에도 있어봤고 대기업에서 전략 투자 몇천억씩도 해서 뭐 그걸 몇 조로도 만들어봤고 증권사에도 있어봤고 진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요. 몇천억 자산을 갖고 있는 펀드나 대기업들도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냥 꾸준히 많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이런 것들 좀만 들여다보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유망한 섹터를 선정하는 건 가장 쉬운 일이에요. 이제부터 어려워지는 거는 그 섹터에서 야, 인터넷 잘 된다는 거 알았어 나도. 근데 아마존이 그렇게 잘 될 거는 몰랐다 이거예요. 그걸 워렌 버핏도 몰랐어요. 예, 그래서 워렌 버핏에게 아마존이 몇 번을 가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워렌 버핏이 계속 거절한 거를 인생의 이제 좀 후회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그 섹터에서 1등 기업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1등 정도 될 만한 회사 한 3개 뽑는 걸 할 수 있겠죠. 이 섹터에서 얘네가 탑티어야. 얘네가 그러니까 마라톤 뛰면은 앞에 1등군이 선두주자들이 있잖아요. 선두주자는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분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건 진짜 그야말로 그 섹터에서 유일무이한 1등 될 만한 친구를 찾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분야가 바로 인문학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창업가, 기업 문화, 이거를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자기 돈 막 몇백억 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모셔다 놓고 얘기하면 저랑 똑같은 얘기예요. 주식 투자를 시작한 초기에 한 2, 3년 차까지는 숫자로 받아들여져요. 회계, 재무. 이거 이제 저 대리 때. 지금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돼서 한 20년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역사, 철학, 인문학이구나. 사람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왜 저 회사와 저 회사는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엔비디아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된 게 아니에요. 되게 허접한 그래픽 카드 회사였어요. 삼성이 무시했어요. 그거는 게임 잘 될 때 잘 되고 아닐 땐 안 되고 이랬던 회사였는데 엔비디아가 갑자기 인공지능, 자율주행 온갖 게 다 붙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젠슨 황의 그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젠슨 황 씨는 그 회사 창업 데이 1부터 지금까지 CEO였고 그 회사를 단순한 그래픽 칩 만드는 회사에서 지금 종합적인 그냥 메타버스, 인공지능 뭐 모든 분야의 길목을 장악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설계 회사로 만들어 놨는데, 이젠 제가 볼 땐 반도체 설계 회사뿐 아니라 이게 종합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는 그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나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나 유사점이 있어요. 계속 도약적으로 이 영역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팍팍 뛰어나가요. 베조스도 똑같아요. 이커머스를 했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 시작할 때 사실 이런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잘할 것 같은데 얘가 왜 뛰어들지? 이랬거든요. 근데 얘가 뛰어들어서 1등 해먹고 여기서 현금으로 다 뽑아가지고 이커머스도 더 잘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제프 베조스는 우주선 날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주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랑 경쟁하고 있죠. 근데 이런 거는 결국은 그 사람에서밖에 이해할 수 없고, 제프 베조스가 우주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2001년도에 얘기했어요. 2001년도면 아마존의 주가가 100분의 1 토막 난 상황이에요. 98점 몇 %가 폭락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이 100만 원 투자했으면 이제 거의 14,000원 된 거예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나와서 나의 미래는 우주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화나겠죠. 그래서 당시에 인터뷰하던 사람뿐만 아니라 청중들이 다 웃었어요. 깔깔 웃었어요. 근데 그때 정확히 얘기했어요. 20년 정도 후에는 자기가 우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2020년 하반기에 우주에 갔죠. 자신이 말한 거를 언행일치를 한 거고, 월간은 그거를 1년, 2년 단위로 슬라이스 쳐서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은 그 단면에서 채찍질하면서 막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 사기꾼, 뻥쟁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얘기고요. 아, 우주도 좋고 다 좋은데 당신 이익은 언제 낼 거예요? 그러면 베조스는 또 다시 얘기하죠. 우린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그러니까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이익을 당분간 낼 생각이 없고요. 눈 똑바로 뜨고, 왜냐하면 그게 답이라고 잘 믿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물류가 결국은 이커머스의 최종의 소비자들의 만족을 주는 건데, 빠른 배송이 그걸 하기 위해서 손실을 내고, 그리고 그 머릿속에는 이런 계획들이 있었겠죠. 책을 팔지만 나중에는 모든 걸 팔고,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더 가면은 자기는 우주에서 사업을 하겠다. 정말 새로운 창업을 계속하는 거죠. 이건 이 사람이에요, 사람.